내가 찾던 것들은 늘 내 곁에 있었다. 지은이 이노우에 히로유키, 출판사 스몰 빅 라이프. 나는 나의 인생을 살면 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멋진 사람이기를 꿈꾼다. 억만장자처럼 큰 부자는 아니어도 먹고 살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기를 바라고, 대통령처럼 큰 권력자는 아니어도 누군가 자기를 함부로 할 수 없기를 바라며, 노벨상을 받은 영민한 학자는 아니어도 세상을 논할 정도의 지식을 갖췄으면 한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인 경우가 많다. 가진 재산은 늘 넉넉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기보다 업신여기는 듯하며, 가진 지식은 늘 협소하여 논쟁을 하면 이기는 경우보다는 지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데 이런 꿈과 현실의 괴리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도대체 어느 정도를 가져야 충분한 것일까? 인생을 풍족하게 살려면 어느 정도 재산을 가져야 충분하고,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으려면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져야 할까? 또 어느 만큼의 지식을 가져야 세상을 논할 정도의 지식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 엄밀히 말하자면 충분한 재산이나 권력, 지식 같은 것은 없다. 만약 사람들에게 충분한 재산이란 어느 정도일 것 같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제각각일 것이다. 집 한 채 없는 사람은 작게라도 집 하나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할지 모른다. 이미 좋은 집이 있는 사람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지도 모른다. 지하 월세방에 사는 사람은 또 어떨까? 그는 월세라도 좋으니 빛이 드는 1층에 살고 싶다고 말할지 모른다. 재산이 됐든 권력이 됐든 지식이 됐든 충분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다. 누구에게는 충분한 것이 누구에게는 불충분한 것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불충분한 것이 누구에게는 차고 넘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충분함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사람이 무언가 충분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의 문제인 동시에 착각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충분한 것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남보다 더 많이 갖는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굳이 왜 남보다 더 많이 갖기를 바라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남들보다 재산이 더 많고 권력이 더 크고 지식이 더 많아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멋지다는 것의 기준이 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롯될 때이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친구나 동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일을 하다가 결국 스스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사람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스스로를 멋지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 발전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어야 하지 타인에게서 비롯되면 안 된다. 타인에게서 비롯된 욕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오래 갈 수도 없고
나를 만족시킬 수도 없다. 사람이 모든 면에서 뛰어날 수는 없는 일이다. 또 무엇이 됐든 어느 하나라도 잘하는 것조차 쉬운 일은 아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일에 대해 보통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잘하는 것보다는 잘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이 무언가를 더 가지지 못한 데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대부분의 인생사가 그러한데도 말이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이 정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길을 간다면 그것은 내 인생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만약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이 그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면 멋진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걸어보자.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관찰해보자.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을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며 길을 걸어간다. 누군가 당신에게 시선을 준다 해도 그것은 아주 잠시뿐이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의 모습을 눈여겨보지 않을까 기대하겠지만 아쉽게도 당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의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라 하고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면 된다. 물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에 따라 살 필요는 없다. 아무리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어떤 정해진 길을 요구하거나 강요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당신을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 스스로 인생의 길을 선택하게 하고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해 응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인생은 결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계획 짜는 것을 배운다. 하루의 계획부터 1년의 계획까지. 계획의 종류도 다양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인생에서 계획대로 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으며 오히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학교에 다닐 때는 부모라는 안전장치와 학교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계획을 짜고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부모의 품을 벗어나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할 때가 되면 계획이라는 것이 의미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부터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아이를 낳아본 사람은 잘 알 것이다. 아이는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아이에게는 아이가 원하는 길이 있다. 그 길을 내 뜻에 맞게 강제하거나 강요할 경우 아이와의 갈등은 필연적이며 그 때문에 아이와의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다. 몸이 아픈 것은 또 어떤가? 젊었을 때는 잘 모르지만 30대만 넘어가도
서서히 아픈 곳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의미한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크든 작든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계획이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나 방법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정해진 절차나 방법대로 했음에도 바라는 목적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는 것이 목적 달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결국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가장 확실한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이 순간 나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이다. 어떤 우연한 사건 때문에 계획대로 살지 못했더라도 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족하다. 계획대로라면 오늘 저녁에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어머니에게 달려가야 한다. 계획은 30살까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28살이 되는 오늘 첫눈에 반한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 사람을 잡아야 한다. 아이가 학문에 재능이 있어 유학까지 지원해 줬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학문을 포기하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인생은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렇다. 어쩌면 계획이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 대한 작은 저항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가장 원하는 삶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긍정, 살맛나게 만드는 유일한 태도. 인생이 매일 기쁠 수만은 없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게 인생이다. 하지만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어떤 일 자체가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것은 아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다른 사람은 슬퍼한다. 같은 달인데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이라면 달 자체가 기쁘거나 슬픈 것이 아니다. 달은 그냥 달일 뿐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쁘거나 슬픈 것이다. 상황에 대한 감정은 결국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림자는 빛이 있는 곳에서만 생긴다. 그림자와 빛은 언제나 같이 붙어 다니는 짝이다. 슬픔은 기쁨의 짝이고 우울함은 쾌활함의 짝이고 불행은 행복의 짝이고 죽음은 삶의 짝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 슬픔이나 우울함, 불행이나 죽음은 그 자체로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기쁨과 쾌활함, 행복과 삶의 다른 면일 뿐이다. 싫든 좋든 같이 살아가야 할 가족이고 친구이고 형제 자매인 것이다. 슬픔은 기쁨으로 감싸주면 되고 우울함은 쾌활함으로 위로해주면 되고 불행은 행복으로 안아주면 되고 죽음은 삶으로 보듬어주면 된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한 가지 태도만 잃지 않으면 된다.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한 긍정이다.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고 사람들은 아직 믿을 만하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잃지 말자. 그 생각만이 당신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만약 우울한 기분이 든다면 심호흡을 크게 하고 다음에 의식을 진행해 보자.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본다. 양볼을 손으로 집어본다. 가슴에 양손을 얹어본다. 배를 양손으로 살며시 눌러본다. 허리를 양손으로 쓸어본다. 두 발을 양손으로 가볍게 마사지해 본다. 마지막으로 두 손을 마주 잡아 본다. 이 몇 가지 행동만으로 당신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일종의 깨달음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감사와 통한다. 이 감사의 마음을 현실 세계에서 표현하면 당신은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았다면 반드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보자. 떨어져 있는 당신을 걱정해서 누군가 전화해 주었을 때도, 가게에서 모르는 사람이 문을 열어줬을 때도, 음식점 점원이 음식을 가져다 줬을 때도 항상 고마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보자. 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았다면 기쁘다 라고 말해보자. 가족이 빨래를 가지런히 개주었을 때도, 친구가 문자를 보냈을 때도, 동료가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해줬을 때도, 직장 상사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도, 상대와 무언가 교감이 일어나는 순간 정말 기뻐, 너무 기쁩니다, 기뻐요 라고 말해보자. 고마워, 기쁘다. 이런 말은 상대를 행복하게 만드는 말인 동시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말이기도 하다. 감정은 언제나 교환되는 것이다. 당신의 말로 주위를 밝게 밝히면 그 빛을 받은 주위 사람들의 기분도 밝아지고 다시 그 기분이 당신의 기분을 밝게 만들어준다. 지금까지 책 낭독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